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의 우리 이제 통칙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있었죠. 자, 우리가 국가가 성립하려면 정부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영토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권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생겼냐면은, 정부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정부는 공공문제, 공공의 문제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부가 또 기능이 있는데, 자, 일정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을 잘 분배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자원의 이제 자원의 분배가 바로 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 시장에 맡기느냐, 마케트죠. 여기다 맡기느냐, 아니면 타율적 정부에다 맡기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자율과 그 다음에 타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 마케트다 맡겨야 돼요. 시장에다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율은 바로 정부에다 맡깁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부분. 자율은 시장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타율은 정부한테 맡긴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뭐라고 출제되냐면, 정부는 자율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 시스템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꿔치기래요. 최근에 행정학도 그렇고, 다른 이 법학도 그렇고, 이 개념을 다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행정학 문제도 30년 동안 출제됐습니다. 이 책에 30년 동안 나온 걸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다 지문입니다. 기출됐던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한 건데,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걸 바꿔치기 해요. 자율은 정부고, 시장은 타율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센스가 좋아야 행정학을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 거기 주로 한번 보십시오. 교재에다가. 자, 정부 역할 두 가지 있었는데,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 희소성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좋은 공기, 나쁜 공기 있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이게 경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고, 그때 아담 스미스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 이후에도 많은 경제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아담 스미스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 그런데 수요 공급에 문제점이 생기는 건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이 희소성 원칙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죠? 바닷물 많죠. 그런데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희소성 원칙에 따라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폭등 이겁니다. 자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 공공재 있잖아요. 공공재를 누구한테 배분할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인데, 이 당시에는 정부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재를 잘 분배시켜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가진 자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이 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LH공사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물론 내곡동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LH한테 밀려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민심의 흐름입니다. 즉 뭐냐면, 희소성 원칙이 지금 적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19세기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건 소국적 정부입니다. 경찰국가예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경찰만 하면 된다. 야경국가죠. 치안 유지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먹고 사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소국정부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방임국가예요. 국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타치를 안 합니다. 이것을 자유방임국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경국가라고 합니다. 거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국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값산정부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별표도 한 3개 좀 치세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소국정부에서는 정부가 작아도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부 장관급이 17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18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이었다가
이번에 장관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정부 조직법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 효율성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무조건 신뢰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이게 바로 전 근대적 사고 방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수요 공급으로 막혔더니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극 정부라고 합니다. 적극 정부. 적극 정부입니다.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시장이 말이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시장 실패. 자, 우리가 시장 실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그 다음에 정부가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무간섭주의로 갔어요. 그랬다가 너무 무간섭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엉망이죠. 그래서 협의체로 간 겁니다. 바로 이게 거버넌스예요. 근데 거버넌스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뉴 거버넌스. 자, 미국에서는 어떤 이론이 나오면 앞에 뉴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그러면 요크는 벌써 영국에 있는 나라 좀 뭡니까 도시 이름이거든요. 뉴자만 붙이면 돼요. 뉴펀들랜드 다 있습니다. 뉴자만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것은 시장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행정국가고요. 그럼 20세기 행정국가는 1919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919년도 와이마르 공화국입니다. 이 와이마르 공화국 이게 세계사와 똑같습니다. 1919년도 와이마르 전에는 프로이센이었거든요. 프로시아라고 들어보셨죠? 프로이사였고 프로시아 바로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전에는 뭐였습니까? 프랑크 왕국이라고 이 왕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였죠? 그 전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제국을 이제 계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계승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소련이죠. 소련이 사실 동로마 제국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마 제국은 이제 프랑스 계통이에요. 스페인 쪽 이쪽 행정이 또 달라요. 자, 이게 행정하기 왜 이게 좀 어렵냐면 경제도 알아야 되고 무슨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사도 알아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그렇지만은 제가 확신드리는데 이 문제만 잘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하기 재미난 게 그거예요.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 조금만 풀면은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재수 좋으면 100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실력 좋아도 눈치 코치가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눈치가 또 빨라야 돼요. 카멜레온 지금 정치하는 사람 카멜레온 정치하고 있죠.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눈치가 빠르고 자기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자, 20세기는 복지국가였죠. 그래서 1919년도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돌프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공화국을 없애고서 나치 국가를 나치 행정국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법도 다 필요 없죠. 자기가 총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말이죠. 물론 뭐 제1차 대전은 이 친구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 나중에 패전국이 돼요. 독일이. 그리고 나서 1939년도 또 2차 대전 또 일으키죠. 왜 일으켰습니까? 배상 문제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1차 대전 때 끝나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무슨 돈 있어요. 또 전쟁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손잡죠. 그래가지고 삼국 동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복지국가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 국가가 직접 개입을 했죠.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케인즈가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말이죠. 이 경제학에서 어마어마한 그 효력을 발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경제의 원동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자율이 없어요. 그래서 1980년대 딱 되니까 어때요? 이때는 불간섭주의죠. 이때는 정부가 이제 실패한 겁니다. 처음에 시장 실패했죠. 자, 순서 첫 번째가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정부 실패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간섭 집행,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해야겠다. 바로 이게 거버넌스 사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뉴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케인즈의 이론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유효수요입니다. 유효수요. 이게 참 재미난 이론인데요. 유효수요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있어야 뭐 경기가 살아나죠. 그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이 뭡니까? 내가 이 판매를 하고 수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 판매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수요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여기서 언급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뭐 고용 및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본 이론 1936년도 참 상당히 웃겼죠. 1936년도에 이론을 폈는데 이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케인즈의 경제학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걸 들여왔었어요. 근데 문제가 커졌죠.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자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이제 적자 재정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소국 정부, 적극 정부,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바로 신행정국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신행정국가는 이 그동안의 적극정부, 소국정부의 문제점 이걸 해결하려고 등장한 이론이 바로 신행정국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정부가 실패했다 그래요. 정부 실패. 그죠? 정부가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신행정국가인데요. 여기다 별표 한 5개 치셔야 돼요. 왜? 이거 꼭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부 실패를 겪었고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 왜 이게 발생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가격만 폭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가격도 폭등하면서 경기가 죽는 겁니다. 경기가 완전히 침체됐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경제학자들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케인즈가 말했던 유효수요론 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뉴 거버넌스 이론 이것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왔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왜 왔습니까? 바로 오일 파동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오일 파동, 1차, 2차 오일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일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 이라크잖아요. 여기서 오페크라고 하죠. 오페크 회원국들이 우리가 이 석유를 말이죠. 양을 좀 생산량을 줄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폭등하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기가 탁 죽는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어요. 일본도 겪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겪고서 1980, 90년대 가면서 완전히 경기가 침체됐죠. 한국한테도 막 먹힐 뻔했어요. 지금 뭐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GDP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GDP 제일 많은 건 미국이고, 그죠?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사실 2030년대 가면은 미국을 앞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미국은 뭐 3억 5천 백이 더 되겠습니까? 인구가. 바로 중국은 몇 명입니까? 지금 16억 5천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12억이 넘습니다. 합해가지고 지금 30억입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2억쯤 됩니다.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인도네시아까지는 더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PM이라고 합니다. New Public Management 해가지고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별표 좀 치세요. 요거 시험 나오겠습니다. 정부 기능을 축소해라. 왜냐면 자, 정부가 너무 개입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정부 기능 축소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사, 지금 LH 공사 같은 거 마찬가지죠. 민영화라는 겁니다. 민영화입니다. 자,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국철도공사 있죠. 이걸 민영화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계속 적자나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을 어디로가 흡수했습니까? 대한항공이 흡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아시아나 항공은 엄청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대한항공이 흡수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대한항공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어떤 생각에서 이제 흡수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행정 국가의 특징은 뭐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작아야 된다.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커서 뭐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지방자치제도예요. 지방자치제도 문제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뭐 운영이 되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자율적으로 지금 운행되는 지방자치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주의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죠, 참여. 자, 행정학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쓴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행정학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행정학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말이죠.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또 보시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리적 이기주의가 바로 보수주의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보수주의보다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인간감 이런 것을 좀 부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행정학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치경제 이론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 이런 걸 공부했죠. 정치와 행정은 다른 것이야 이원론이고요. 아니다.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원론인 겁니다. 항상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나중에 예산제도 들어가면 거기도 힘들지만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셔야 됩니다. 한 내지 두 문제예요.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니까 10%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자, 공공재라는 게 나와요. 공공재. 자, 공공재입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그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경재가 나옵니다. 사경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공공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재는 첫 번째가 이제 등량 소비성이 있습니다. 등량 소비성은 뭐냐면, 다수가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등량 소비성, 등량 소비성입니다. 등량. 예를 들어서 공공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철도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나나 뭐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량 소비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자, 최소한 1000문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1000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특정인 일을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비배제성. 자, 이 배제성은 일종의 뭐냐면 뭐 병합성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원을 내가 이용한다. 내가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합니까? 이거죠. 즉 닳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분필을 사용하지만 분필은 닳죠. 이것은 이 공공재가 아닌 겁니다. 공공재는 내가 사용했으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재예요. 내일 가도 공원 또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짜리가 있어요. 무임승차 많이 들어보셨죠? 무임승차. 무임승차입니다. 자, 무임승차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이 가는데 전철 비용이 더 들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뭐 무임승차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뭐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건 있지만 하여튼간 뭐 전철 가는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임승차예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국민은 어때요? 불이익을 안 받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철 탔는데 옆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건 없다네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바로 무임승차고.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비분할성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분할해서 나눠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군사 같은 경우. 뭐 육군은 네가 가져, 해군은 네가 가져, 뭐 공군은 네가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뭐냐면 비분할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담 스미스 이론에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시장성입니다. 비시장성.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가 무슨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에 못 맡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무형성이 또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무형성입니다.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공공재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경쟁성입니다. 경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 자,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경쟁이죠. 북한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세계 공산국가가 5개 나라가 공산국가인데요. 이번에 미얀마라고 있었죠. 미얀마도 공산국가예요. 근데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가 지금 4번 일어났거든요.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봅니까? 찍히죠. 유엔한테 찍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지금 뭡니까? 이 미얀마에 통치를 했던 그 장군이 있었죠. 그 딸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 엎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미얀마 사태인데요. 미얀마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특징은 뭐냐면 비경쟁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물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전기 생산량이 줄겠죠. 자,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경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소비가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축적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재는 생산하면서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비스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공원 얘기했지만 내가 공원에서 산책을 딱 했단 말이에요. 산책을 하고서 다음날 또 가도 또 이게 산책했다는 어떤 효과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재의 특징이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화를 나눌 때 사적재라고 있죠. 사경재, 사적재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소비해서 충분히 배제가 가능하다. 자, 사적재라고 그러죠. 사경재 또는 사적재라고 합니다. 사적재.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행정학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뭐 학자가 많죠. 요거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적용됩니다. 경합성과 배제성 다 되죠. 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제성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제성은 excludability예요. excludability. 그래서 exclude 그러면 뭐 제외하다, ability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일본 학자가 이제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 용어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로 된 것을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국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 몰라요. 우리는 백성 이런 건 알지만 이것도 다 외국에서 나온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배제성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 배제성에서는 중요한 것은 대가입니다. 그럼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른 사면은 이걸 배제성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그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럼 그 물건 샀기 때문에 거기 자리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은 그 물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걸 배제성이라고 해요. 자,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내가 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 사과가 요 그릇에 2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과를 사면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과는 하나밖에 없죠. 이것을 바로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합성이 있습니다. 경합성은 컴피티브에서 온 거예요. 컴피티브니스. 바로 경쟁하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경합성.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배제성과 경합성에서 벌써 여기서 힘든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이 배제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 2개가 있는데 내가 사과 하나 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사과 2개를 못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 이론입니다.
그러나 경합성은 경쟁 체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풀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염소를 가지고 나왔고 저 사람은 말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경합되죠. 종류는 달라도 풀을 뜯어먹는 데에서는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유제 비극도 생깁니다. 자, 이 공공재가 비극도 생겨요. 하도 경쟁이 심하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 있을 때, 즉 돈을 지불하지 않고 왔을 때는 모두 다 거기 와서 풀을 뜯는단 말이에요. 그 땅은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죠. 자, 우리 한반도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노리는 나라가 많죠. 지금 미국도 노리고 중국도 한반도를 꿀꺽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리는 겁니다. 그죠? 일본도 노리죠. 유일하게 노리지 않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하고 대만이에요.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미국도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미국도 팽창주의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자, 행정학은 이렇게 세계사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합성은 컴피티브니스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소비가 늘어나면 기존 소비량 줄어드는 속성을 경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공유주의 비극이죠. 어떤 풀밭이 있다 그러면은 다 여기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어요. 그럼 이 풀밭은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되죠. 되버리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제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이 많고 누구든지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공동소비제입니다. 공동소비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수산자원 같은 거. 수산자원 같은 거는 공동소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 주변은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게 바로 물고기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동소비자라고 합니다. 공동소비제. 자, 예를 들어서 뭐 수산자원을 말합니다. 알겠죠?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공유제입니다. 임자가 없어요. 먼저 부지런한 사람이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업면허 이런 수렵면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에 나오는 용어. 요금제가 또 있어요. 요금제. 요금제는 뭐냐면 일정한 요금을 정해놓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라든가 뭐 수도세라든가 이런 거 아시죠? 이거 바로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집합제. 집합제가 되겠죠. 요거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비배제성, 배제성, 뭐 집합제라든가 요금제, 공동소비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하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사용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지만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이거 바로 집합제라고 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제가 있습니다. 가치제. 자, 용어를 좀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행정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도 정리를 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냥 풀면 안 되고. 가치제는 뭐냐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있죠.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가 뭐 교육 이런 거죠. 주택.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죠? 뭐 의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가치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게 또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게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이제 1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행정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가 행정의 이론에서 하나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배우는 어떤 재물, 공공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정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을 딱 내리자는 거죠. 자, 그럼 행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또 한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관리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거버넌스 사상처럼 경영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좀 경영을 제가 뭐 경영에 대해서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 끝내겠습니다. 경영의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이윤추구잖아요, 그죠? 이윤추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행정의 목적은 뭐냐? 결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목적이 뭐죠? 바로 공공의 이익이죠. 공익입니다. 공익.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정치는 그럼 뭐가 목적이죠? 정치는 타협입니다. 타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 또 있죠. 법은 뭡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추구하는 바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이스턴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스턴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폈는데 말이죠. 정책의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정책의 효과가 좋으면은 재투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턴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즉 사회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해서 가치 권리적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B, C라는 어떤 투자를 했는데 A라는 효과가 더 컸어요. 그러면 A라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A라는 효과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턴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의 3국면이 있어요. 그거 줄보세요. 정당 정치,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자, 이 가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궁극적 목적과 공통 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공공 가치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 배분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차원에서는 바로 이제 플랜 투 C입니다. 플랜 투 C. 이 플랜 투 C 이론은 있는데요. 이 이론은 플랜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 계획을 뜻하고, 그 다음에 두라는 건 뭡니까? 행정 결정을 하고 행동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플랜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to C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계획을 잡죠. 행정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판단을 합니다. 즉 이 판단 뭐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평가 요겁니다. 요 이론으로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관리는 주어진 목표라든가 결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국면이 또 등장합니다. 경영, 정책 집행, 사실 판단 이렇게 3국면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행정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딱 세 문제가 출제되겠죠. 행정의 의미, 그죠? 그 다음에 행정 발전의 흐름, 그 다음에 신행정 이론이 뭐냐? 여기서 처음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